자, 7월 들어서는 벌써 이제 오늘까지 해서 손절 종목이 너무 많아졌어요. 뭐 명분이 압축이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우, 너무 많아요. HLB도 사실상 뭐 손절하고 나서의 그 이후의 흐름에 뭐 상한가도 나오고 별의별 흐름이 있었는데 정리했던 이유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리가켄 바이오나 에이벨 바이오를 설정을 해놨지만 얘네도 지금 손실이에요. 다만 이제 뭐 바이오 쪽이 급락 반전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지하면 괜찮은데 최악의 경우도 여기도 뭐 잘라내는 기준이 잡힐 수도 있겠죠. 근데 그나마도 이제 오늘 기준에 프로그램 쪽의 수급들이 일정 범위는 살아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게요. 전체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특이한 부분이 다우지수예요. 다우지수의 강세 흐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잘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21년도 11월 달 고점을 넘겼어요. 넘긴 흐름이 이제 5월 달부터 해서 5월, 6월, 7월 이렇게 슈팅이 계속 나왔던 거고 이제 꼬리가 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이유는 미국장이 훼손돼서 무너질 흐름이냐 아니면 업황만 좀 조절해서 보면 뭐 크게 무리 없는 그런 장세이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제 S&P 500 지수가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치면 S&P 500 지수는 말 그대로 500개의 우량주에 대한 지수잖아요. 미국의 500개 우량주에 대한 지수. 나스닥보다도 뭐 자칫 지금 뭐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나스닥이 전체 미국장을 크게 끌고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뭐 빅테크 쪽만 움직여서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글로벌 시장 10위 안에 있는 종목군 중에 빅테크 쪽 AI 관련주들 쪽 7개가 슈팅이 나와서 날아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S&P 500 지수 우량한 500개 종목에 대한 기준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22년 1월이 고점이에요. 나스닥은 21년 11월이 고점입니다. 이제 그 당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뭐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9%에서 12%까지 올라가는 그 인플레이션 과정 속에서의 슈팅인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의 슈팅인 겁니다. 어찌됐든 그 흐름에 있어서 올해부터 해서 22년도 1월 고점의 흐름을 넘긴 거고 지속적으로 넘긴 거예요. 중간에 한번 뭐 4월 달에 주춤거렸던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이제 우량주 500개,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흐름이 고르게 초강세를 띄웠고 지금의 위치가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위치로 해석되는 범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30개 종목에 대한 그 주가 평균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쪽도 이제 S&P 500 지수랑 똑같이 그러니까 기술주들만 뭐 날아가는 뭐 더러운 장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5월, 6월, 7월 달에 이제 슈팅 범위가 좀 가팔랐고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도 이제 좀 많이 형성돼 있는 과정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그 공포감을 가질 그렇게까지의 흐름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일단은 어제 기준에서도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강세가 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오늘도 뭐 시장 대비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단은 뭐 강보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0.89%. 그러니까 뭐 테슬라 쪽에 공화당 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기가 잡힌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 쪽도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들이 일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그런 부분의 해석 범위에 2차 전지의 흐름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올려드린 것처럼 2차 전지 V자형 패턴의 반등은 나오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격 반발력은 일부 있을 수 있어도 그조차도 시장이 전체 갈대 기준입니다. 어찌됐든 그 오늘 그 현재 기준에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네요. 상승 종목보다 2배 정도. 근데 패닉 상태의 흐름까지는 아니에요. 심각한 경우는 패닉 상태의 경우는 뭐 상승 종목 양시장 합쳐서 100개도 안 나오고 하락 종목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뭐 코스닥 쪽도 뭐 1000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만 지수 변동률은 1% 수준에 멈춰져 있습니다. 니케이 쪽도 뭐 마찬가지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미국 쪽의 흐름이 알고 보니 사실은 나스닥보다 S&P 500 지수 그다음에 전체 산업 업종 대표주들을 묶어놓고 주가 평균 방식으로 설정해 놓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결코 나쁘지 않은 흐름. 그래서 너무 공포감을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더 차분하게 대처를 하자. 어떤 식으로? 현재 기준에서 낙폭과대주들의 가격 반발력은 있을 수 있더라도 추세로 완전하게 전환되기 위해서는 실적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끌어주는 업종 대표주의 힘이 강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2차 전지 기준을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얘네들의 프리미엄이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를 대장주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혀 아니죠. 얘는 이제 지주사 성격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볼지언정 얘를 기준을 잡아서 뭐 2차 전지가 이제는 바닥입니다. 그거는 방송 나와서 본인들이 뭐 펀드멘털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기본적인 분석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거지만 그건 잘못된 내용이고 왜냐하면 펀드멘털을 갖추지 못한 애를 무슨 펀드멘털 분석을 합니까?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수급 논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수급 자체가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이 정도 빠져나간 부분에 뭐 작년 5월부터 볼까요? 어느 정도 될지. 저거는 이제 공매대차 상환하고 MSCI 지수 편입 기준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270만 주면은 1억 3,300만 주에 2%뿐이 더 돼요. 근데 지금 유튜브나 뭐 야간 방송 유료 전문가 애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대부분이 뭐예요? 야 수급이 들어온다, 쌍끌이다, 야 이거 뭐 이제 바닥 아니겠는데 절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강세 뭐 2차 전지가 연동된 것처럼 심리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이제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가격 반발력 수준이 일부 있었던 거지 추세가 전환된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향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릴 때 지난해부터 해서 현재까지도 이거 당장 뭐 이 친구가 당장 5만 원 깨져도 이상할 거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5만 원 깨져도 이상할 게 없어요. 5만 원이 아니라 2만 원까지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농담이 아니라 펀더멘털적으로 수급적으로도. 다만 이제 시장이 3천 넘길 거고 3,300 또 4천 넘길 거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얘의 급락보다는 하방이 잡히고 시장 수익률 수준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왜? 시가총액 극대형주기 때문에 인덱스 쪽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그 물량들의 기준 그 정도로 해석하죠. 그 정도 수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럼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두 가지를 교훈을 잡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절대 이런 애들이 V자형으로 돌릴 수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V자형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 시가총액 극대형주로 올라온 케이스. 그러니까 미국의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시가총액 1조에서 작년 5월 달에 1조를 딱 넘기고 5월 25일 날 딱 1조를 넘기고 그리고 나서 지금 3조 달러를 월등히 넘겼었잖아요. 계속. 그 기준이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위까지 찍은 애가 이런 식으로 역부익장 안 나와요.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래는 둔화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점은 넘기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뒤돌아보면 마지막 기준에 거래가 굉장히 둔화돼 있었구나. 거래 대금으로 보셔야죠. 둔화돼 있는 과정 속에서 가격 반발력이었으면 여기서 좀 빠져나왔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둔화돼 있었잖아요. 근데 고점을 넘기는 과정에서 거래가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속았다 치더라도 그리고 여기서도 아직 못 느꼈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 범위에 이탈될 때는 눈물을 머금고라도 마지막 물량들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그렇게 악을 쓰고 7월 말 기준 이후에 악을 쓰고 얘기했는데 정리 못하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지금까지도 이재 원장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IT 쪽의 흐름을
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의 기준도 지금 제일 공포감이 뭐예요? 여기서 역부입장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무너지는 걸 걱정하는 거죠. 대형주는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형주 위주로 우리 방은 대부분 매매를 해 오셨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윤정두랑 오래 하신 분들은 아 맞아 대형주는 생각할 시간을 줘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을 나오던 유튜브 하는 친구들 꼬맹이들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멋부리려고 최근 들어서 원체 걔네가 강하니까 멋부리려고 매매하는 케이스는 있더라도 실질 자기 비중을 월등하게 채워서 최소 5년, 10년 그 이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경험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이렇게 슈팅이 나온 종목이 여기서 역부입장으로 나오지 않아요. 조금 전에 보신 그 엔비디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꺾였다가도 되돌리고 고점을 못 넘기지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정점이라면 진짜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뭐 형성이 되고 막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뭐 마지막에 가입하신 분들 또 특히 6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을 어제도 오늘도 자주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 6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 6월 이후에 가입하셔서 손절이 얘가 돼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그 부분을 미리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 친구가 그 정도로 내려간다면 지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군들의 변동률은 더 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올해 1년 이상을 갖고 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얘보다 밀리는 각도가 더 가파라진단 말이에요. 왜? 얘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어 있고 한미반도체는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도 성장성만 부각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역부입자형을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라도 움직이니까 움직임이 나온다면 잠시만요. 예. 참 스팸 전화 안 받아야 되는데 이게 스팸 전화인지를 모르니까. 이 부분도 이제 장 마감 이후에든 뭐 지금 녹화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든 여러 내용이 있어요. 이제 금리 부분부터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승기 잡힌 이후에 모든 정책 부분이든 또 특정 업종군에 대한 얘기든 뭐 봐야 될 부분이 많긴 한데 일단은 하나하나 차분차분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결론은 공포감이 앞서지만은 벌써 이미 장대 음봉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역V자형의 흐름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얘가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면은 전체 시장은 일단 붕괴다. 왜? 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이 병행이 되니까. 그렇게 되게 됐을 때 얘네들이 하루에 이렇게 뭐 하이닉스 기준에 5% 어제 5% 오늘은 5%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얘네가 미치는 시장 지수의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두 종목 합산 시가총액 비중이 30% 수준이에요. 지금 이제 좀 무너져서 미끄러져서 일부 30%에 조금 못 미치는 0.3 못 미치는 거죠. 29.7 무너져서 30%라고 기준 잡고 얘네가 하루에 5%씩 밀려버리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얘네가 5% 밀릴 때 시장은 1.5%씩 깨져요. 그럼 매는 장사가 없다고 매는 장사가 없다고 얘가 둘 다 막 5%씩 밀려서 하루에 1.5% 시장 지수를 얘네 두 종목이 깨고 내려가는데 얘네들이 시장을 방어할 수 있을까? 근데 얘네들은 잘 보시면 말 그대로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은 보시면은 그 대주주의 지분이 90.99예요. 91. 외국인이 4.79. 95%가 대주주와 외국인이에요. 대주주와 외국인. 그러니까 대주주 쪽 LG화학의 81.84% 여기에 외국인이 뭐 지금 4.79인데 외국인이 지분 5% 신고한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와 외국인이 95% 96%인데 유통 물량이 어딨냐고. 96%인데. 기간은 없어. ETF 상품 기간은 없어. 그렇다 보니까 펀드론 사태. 그러니까 막 환매가 나오고 뭐 엄청나게 시장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폭락으로 연출되는 케이스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주가가 뭐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뭐 폭락이 나와서 시가총액이 낮아지고 나머지 쪽이 올라간다 그렇게 해석해드리지 않잖아요. 과거에 LG에너지솔루션 설정을 해드릴 때 이 고점 대비해서 주가 얼마? 70% 이상 80% 미끄러져도 이상할 거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통 물량이 없어서 안 밀리는 걸 뭐. 똑같은 맥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예요. 응? 유통 물량이 없어서 방어력을 갖고 하는 거죠. 대주주 지분이 지금 82%, 외국인이 12.31, 합쳐서 94%입니다. 94%가 넘는 거죠. 외국인과 대주주 지분만 94%. 여기에는 외국인들 지분 신고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중복자가 없어요. 그래서 안 밀리는 거예요. 어? 안 밀릴 뿐이지 얘네가 시장을 방어하지 못한다. 그렇게 된다면 결론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있을 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대형주 중에 가장 많이 두들겨 맞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바보 같은 전략이 형성되는 거고 얘를 팔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오늘 강세일 때는 아모레퍼시픽을 뭐 사야 되는 건가? 상대적으로 최근의 흐름에서 상대적인 방어를 내준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사야 되는 건가?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얘네들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유통 물량이 없어서 제한적으로 멈춰져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신고가를 내주고 있느냐? 흔히들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양지사, 유통 물량이 없는 품절주. 품절주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폭등 나올 것처럼 헛소리들 하는 거. 양지사 중간중간에 뭐 슈퍼개미 해가지고 한 번씩 나오고 변동 나올 때 또 다 팔아먹고 도망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만 얘네들에 대해서 대책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을 갖고 있는데 셀트리온에 손실이 나기 시작한다. 카바가 안 돼요. 포스코홀딩스에서 손실이 나기 시작한다. 카바가 안 됩니다. 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군들의 손실 부분은 막연히 되돌릴 것이다의 기준을 가져가지 못해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LG 엔솔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번 달에 좀 많이 슈팅이 나왔어요. 여전히 이제 고점 대비해서 17% 21년 이후에 밀려 있는 거고 시장이 뭐 어찌 됐든 바닥 찍고 이렇게 슈팅이 나와 있는데도 이 바닥에서부터 시장은 2,000포인트 수준에서부터 얼마예요? 2,800까지 올라온 부분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못 움직인 거예요. 방어력이 있지 않냐? 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 대주 지분이 높고 유통 물량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렇지만은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카카오페이의 기준에 얘가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뭐 쪼개기 상장이네 뭐 이런 식으로 카카오그룹이 카카오가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슈팅이 나온 게 그 슈팅 덕분에 네이버도 솔직히 같이 움직였고 그 명분이 그 당시 기준에 이제 한류를 등에 업은 뭐 한류 웹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근데 뭐 무지하게 쪼개서 상장시켜 놓고 카카오페이도 얘도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요. 얘도 유통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대주주 지분이 이제 80.77인데 여기에는 이제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리페이 32%가. 그럼 32% 외국인 지분 빼고 나면은 그래도 남는 지분이 지분 신고 안 나온 쪽이 얼마? 5.8%예요. 그러니까 85.8%니까 86%가 대주주와 외국인입니다. 86%가. 그리고 기간 지분 빼고 나면은 얘도 실질 유통 물량이 3에서 5%. 물론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부분보다 거품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보호에서 풀리고 나서의 그 적은 물량 가지고도 이렇게 고점 대비 지금도 90% 밀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에서 움직임이 나온 종목군들은 솔직히 우리나라 금융제도가 공매도를 가지고 지금 헛소리 이상한 소리 박순혁 같은 애들한테 휘둘리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신규 상장할 때 거품을 만들어 놓는 이걸 누구를 위한 거품이에요? 개인들 다 죽이는 거지. 지금도 신규 상장 종목 첫날 뭐 미친 듯이 변동성 주고 그것 때문에 세수 확대를 이끌어낼지 모르겠지만 죽이는 건 다 개인들한테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날 당일날 기준에 몇십 % 손실 나고.
근데 그걸 방송에서도 신규 상장주 따라잡기가 헛소리들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LG 엔솔이 상대적인 방어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추이는 강한 게 없다. 갖고 계신 분들한테 와 대박 축하드렸다면 속된 표현으로 뺨싸대기 맞을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를 보여드리는 것도 유통 물량이 없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방어된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을 놓고 보자라는 거고 정상적인 업체의 기준에서의 조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극심하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글로벌 증시 미국장을 본 거고요. 미국장을 본 이후의 흐름에서 나머지 글로벌 증시를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 까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충격을 한번 받고 나서 전서구형이에요. 그러니까 캔들 패턴의 전서구형은 별 3개짜리 되돌림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얘는 추이 추세가 지금 기준에 무너졌다? 아니야. 얘만 유독 또 유럽에서 약한 거고 독일은요. 멀쩡해. 어제 미국장의 출렁거림에 기술주 위주에서 조정이 있었던 거지 S&P 500 지수나 뭐 다우 지수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요. 또 기술주라고 해서 그렇게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닥스 같은 경우나 FTSE 지수 또 유로스탁 50 같은 경우 큰 문제가 없어요. 뭐 문제가 없어요가 아니라 상승 추세에서 지금 잠시 멈춰져 있는 거죠. 지난 21년도 고점 부분 넘기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3,300포인트 넘기고 나서 추가적으로 20% 가까이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지수로 대략 4,000까지도 올랐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21,000에서부터 21년도 고점 31,000 31,000이 채 안 되는 수준인데 31,000이라고 잡고 고점이 얼마에 42,000 11,000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럼 얼마에 대략 30% 이상 40%. 그러고 나서 윗꼬리가 달려있는데 저걸 가지고 하락 반전으로 기준이 잡힌다. 그건 아니죠. 대만 같은 경우에도 TSMC가 이제 반도체주들의 조정에 대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의 야 반도체 쪽에서 TSMC 대만 업체 이것들이 돈 벌어서 걔네들 배만 채워주고 보조금 정책 이런 부분 다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코멘트 한 방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이제 경험치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매매를 안 해본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코멘트를 엉뚱한 소리를 해대니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뭔가 기술주가 박살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설명을 드릴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부분을 그러니까 공화당의 정책 부분을 노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 돼 있냐면은 시장에서 그 지금 미래에셋에서 잘려가지고 굉장히 그 말실수를 하셔가지고 잘려가지고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 TV 쪽에 전문 위원으로 계신 한상춘 씨라고 계세요. 그 양반이 64년생인가 뭐 그 정도 되실 건데 성품이 조금 직접 몇 번 뵈긴 했는데 조금 그렇더라고. 아무한테나 반말이야. 건방지게. 뭐 저한테는 저보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아무한테나 반말이야. 그래서 구설수에 오르셔서 이제 뭐 다른 이유로 미래에셋에서는 뭐 내려오신 건데 어찌됐든 그 말씀드리는 게 갑자기 트럼프 관련된 이제 연동 기준에 이제 뭐 한국경제 TV 쪽이나 여러 코멘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경제 쪽에 이제 박식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주식하고는 좀 또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정책이 형성돼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제 큰 윤곽은 민주당과 공화당 그러니까 외환 정책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강달러를 선호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민주당 정부의 클린턴 대통령 정부 시절에 실리콘밸리 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강한 미국 모든 돈은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와라. 이 정도로 우리는 강하다. 뭐 실리콘밸리의 기준 그런 뭐 여러 가지. 예. 근데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약달러 기조로 갔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강달러로 가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강달러를 선호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기준에
강달러 선호도가 높지 그것이 무조건적이진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냥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다 필요 없어. 이거 확 그냥 막 그냥 약달러로 가야지. 이 제조업체를 지금 우리가 방어를 해줘. 이것들이 강달러를 확 그냥 막 그냥.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강달러가 잘못된 정책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돈을 뿌려서 일단은 경기를 살려놨고 돈이 한 번 더 2020년 선거 이후에 또 뿌려졌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CPI가 무슨 9%, PPI가 12%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분명히 21년 11월과 22년 1월 달에 나스닥과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고점 찍었다 그랬죠. 그때 CPI, PPI 날아간 게 2%, 3% 수준에서 9%, 12% 수준까지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도 시장은 유동성 랠리를 나타낸 겁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정책 부분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잡아줘야 되고 소비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소비도 잡아줘야 되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잡아야 되고. 근데 미국의 GDP의 70%는 소비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산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국가가 아니고 채권을 찍어서 흔히들 달러 찍어서 먹고 산다는 건 아니고 달러를 찍어서 뭘 먹고 살아. 채권을 팔아서 먹고 사는 이제 국가의 기준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지금의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가운데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강달러로 가야만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한 저가 상품들을 더더욱 저가에 수입하는 것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강달러이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 아시아 제품을 헐값에 사오는 효과. 그래서 그것을 일반 국민에게 이제 뿌려줬을 때 물가가 안정화될 수 있는 그 강달러 기조가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벌써 이미 중국과의 화폐 전쟁이 시작됐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 자체는 중국 화폐가 포함이 안 돼 사실은. 예전에 이제 화폐 전쟁 뭐 숭엉빈 소설이지 반소설이고. 그 실질적으로는 6개 통화, 6개 통화, 유로, 파운드, 엔화, 그다음에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그다음에 스웨덴인지 덴마크인지 헷갈리는데 그 6개 통화에 대해서 그냥 6분의 1의 기준이 아니라 그 국가들의 이제 GDP 비중 규모에 맞게 설정을 해서 비중을 줍니다. 거기에 유럽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파운드화 같은 경우에 미국이 마음대로 못하죠. 우리한테나 표면적으로 아우 우리 큰 형님, 미국 형님, 우리의 우방, 우리의 우산. 그 이제 보수 쪽의 말씀이신 거고. 근데 미국이 뭐 중동 쪽 가면은 완전히 우리가 일본 보듯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유럽 쪽의 기준에서도 표면으로는 이제 뭐 좋은 관계이긴 한데 영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막내 동생도 안 되잖아. 뭐 한 200년 됐나요? 막내 동생이란 말이야. 함부로 뭐 통화 가치 절하절상을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진행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결론은 엔화 대비해서의 흐름이에요.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 또 우리나라 원화도 절하가 한 20% 됐단 말이죠. 근데 엔화 같은 경우는 그 이상 50% 수준까지도. 그것을 바꾸겠다는 거지. 예? 뭐 환율 자체가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던 그런 내용하고는 달라. 어쨌건 나중에 기회 되면 그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시고 지금 기준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거를 무료방에도 무료방 공지사에 보시면 이 무료방도 없어집니다. 8월 14일 날 제가 없애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에서 일괄적으로 다 없애버린다고 공시를 내놨어요. 그쪽에서도. 그리고 카카오 그룹 자체가 지금 정부의 타겟이 돼서 무지하게 두들겨 맞고 있죠. 뭐 김범수 의장 구속이 되네 만에 이제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결론은 그들도 이제 뭐랄까 알아서 좀 정책을 잘 피려는 노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쪼개기 상장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카카오페이 같은 애들 쪼개기 상장해서 대주주 배는 불리고 나머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고점 대비 90%의 그 엄청난 손실을 떠안게 하고 이런 이제 비도덕적인 행위들에 대한 부분. 카카오톡 기준에 지금 이제 뭐 리딩방 원래 이제 유료가 안 된다의 기준인데 다 필요 없다 무료까지도 다 막아버리겠다 그 기준입니다.
어쨌건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부분 여기서 좀 더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 뭐 글로벌 시황이나 이런 거 다 말씀드렸고 강달러내 약달러내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해석도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데 환율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우려하시는 것처럼 무슨 뭐 중국하고의 화폐 전쟁이 발생된다 그렇지 않아요. 양쪽 다 우리 다 죽어버리자 그냥 우리 둘 다 그냥 망해버리고 러시아가 그냥 또 세계 1위의 힘 있는 국가가 되게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 지금.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정책 기준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뭐 반도체가 못 가 그러지 않아요. 조금 전에 환율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강달러 기조를 민주당 쪽이 선호를 하고 공화당 기준에서는 약달러 기조를 선호를 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꼭 100%는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는 어쩔 수 없이 약달러 기조로 갔다. 서프라임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기준에서도 놓고 보시면 미국의 그 공화당 정부에서는 항상이란 표현을 합니다.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서 있었어요. 엑슨모빌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전통 에너지인 거죠.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위가 엑슨모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그 무서운 전쟁이라는 것을 걸프전 이라크전을 발생을 시키죠. 그렇게 되면서 중동 쪽의 원유 사업 부분에 뭐 지들이 다 가져가는 거지. 그리고 유럽 쪽에 나눠주는 거고 말 잘 듣는 쪽에. 그리고 방산 쪽에 이런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쪽의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비행기 쪽도 방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뭐 그들의 무기들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 거의 뭐 강매죠. 강매하는 그 정책이 공화당 정책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쪽의 대표적인 부분은 이제 그린 정책, 신재생 에너지 부분. 그게 원래 신재생 에너지였는데 바이든 대통령 정부 때 테슬라 전기차의 부분이 이제 확장이 됐던 거고. 그리고 공공 의료 확대 부분에 이제 복제 약품에 대해서 규제를 더더욱 완화. 그래서 누구나가 의료보험 가지고 약을 먹을 수 있게끔 확장을 시켜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겹쳐지는 부분은 AA 전력 인프라.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 LS 일렉트릭을 그 주력주에 편입을 해놓고 비중은 좀 조절을 해놓지만 주력주에 편입해놓고 가져가는 이유가 미국의 정책주다. 그 정책주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 2020년도에 테슬라가 16배, 17배 올라온 것처럼의 그런 기준을 정책주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엑슨모빌이라는 전통 전통 에너지 업체 그러니까 그 단어를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되긴 됐나 봐요. 지식도 짧지만 화석 에너지라고 표현하나요? 그래서 석탄, 원유 이런 쪽 개발하는. 그래서 이번에 그 전통 에너지 부분을 공화당 정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도 저렴한 에너지를 쓸 자격이 있다. 매장량이 어마어마한데 미국은 서부텍사스 중진료를 수출을 안 하고 비축을 해놓고 오히려 거꾸로 지들이 채권을 찍어서 팔아먹고 그 돈을 가지고 해외에서 원유를 수출해서 지들은 거는 비축해놓고 수입해서 쓰잖아요. 근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 오정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 파리 기후협약에 서명을 해요. 바이든 대통령 때 다시 파리 기후협약에 서명을 합니다. 근데 공화당 정부 들어서면은 부시 대통령 때 바로 클린턴 대통령의 교토 오정서 파기. 그리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면서 파리 기후협약 파기. 그 이유는 전체 시장에서 놓고 보거나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에는 야 민주당은 훌륭하고 친환경이니까 공화당은 아주 나쁜 부시 트럼프 대통령 탓 나쁜 사람들 아니라는 거지. 공식적으로 정치장 후원을 여기서 받아.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니냐. 정치장 후원 받고 그런 업체들만. 그게 아니라 이들이 얘기하는 전통 에너지는 지구를 멸망시키겠다가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에 소송이 걸립니다. 미국의 이제 두 개 주와 석탄 업체 두 개 업체 기준에서 또 지지자들이 이제 다 포함돼서 왜 미국의 환경청이 과도한 세금을 집행하느냐.
전통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때리는 거예요. 환경세라는 명칭 하에. 그래서 정부의 대법원 판결이 결국은 22년도 6월에 나오는데 정부의 이제 그 판결이 뭐냐면 결국은 환경청이 너무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다. 월권이다. 환경청은 세금을 부과할 권리까지는 없다. 뭐 이 내용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쪽은 전통 에너지를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보조금을 줌으로써 좀 싸게 쓸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보조금을 왜 주냐는 거지. 그 업체들을 위해서. 지금 셀가스라든가 혹은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게 싸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석탄이나 원유 부분에 적당한 개발을 해서 적당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면 되는 거지. 그걸 너무 신재생 쪽으로 몰아가면 문제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불만이 터진 게 오바마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 정부 들어서고 나서 22년 3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이 육상전으로 번지거든요. 그때 이제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유럽 쪽에 좀 중단을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유럽이 난리가 났었어요. 어떤 부분에 뭐 대책을 마련해주고 환경세를 부과를 하든 신재생 에너지를 쓰라고 해야지. 확 그냥 이런 식으로. 그 전통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이제 1위 업체였는데 이게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정부 때 시가총액 1위 업체가 엑슨모빌이냐? 아니에요. IT죠. MS와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왔다 갔다 했죠. 이해되세요? 엑슨모빌은 시가총액 지금 10위 안에도 없습니다.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도 없었어요. 아무리 정책을 준다 해도 산업이 바뀌어진 부분. IT가 시가총액 최상에 올라온 부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당시에 2016년 11월 9일 우리나라 기준으로 별 날짜를 다 기억하고 있죠. 11월 9일이 윤정수 생일이잖아. 701109. 우리나라 기준으로 11월 9일이고 미국 기준으로 11월 8일인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그 주가 변동률이 시장 변동률이 어마어마했어요. 아시아도.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도서 출판회를 저희 회사에서 했는데 여의도 그때 그 신영증권인가요? 6층에 500평대를 그대로 쓰고 있을 텐데 절반을 출판 기념회로 11월 9일 날 생일에 맞춰서 딱 했는데 그때 300인 분을 힐튼 호텔에서 이제 준비해서 300인 분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300분이 넘게 오시기로 돼 있었어요. 증권사 관계자분들부터 뭐 케이블 경제 TV부터 해서 뭐 기자분들부터 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변동성이 너무 확장돼 가지고 못 오셨어. 그래서 200명 조금 넘게 오셨나? 조금 썰렁했지. 어찌 됐든 날짜를 잊어먹질 않아요. 근데 그 기준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시가총액 1위 부분이 바뀌었냐 밝히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뭡니까? 미국 지금 대선에 대해서 트럼프 때문에 지금 뭐 기술주가 무너진 것처럼 표현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공화당의 기준은 미국 쪽의 보수란 말이에요. 보수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보수 정권이고 보수 정권의 기준은 또 기득권의 기준이고 기득권의 기준은 부자들의 기준으로 설정이 돼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부자 감세 기준의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도 기업인이고 그래서 친기업. 그렇게 해서 바이든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는 IT에 대해서 R&D 비용 등에 대한 혜택을 주면서 또 바이오 업체들한테도 그렇게 되면서 특정화돼 있는 쪽에 이제 세금 혜택을 많이 줬고 부자 증세라고 해갖고 전통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조금 더 부과를 시켰단 말이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그러면 이게 바뀌겠느냐? IT 쪽의 보조금, R&D 비용 이런 걸 다 감소시키고 세제 혜택을 감소시키고 전통 기업들에 대해서만 세금 감면 효과를 주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의 분위기랑 비슷하게 별 희한한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도 돈 받고 시황 파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한국경제TV. 블룸버그 그 데이터 번역본 보고 자기 생각인 양 막 떠들어대면서 그 당시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IT가 다 죽을 거고 전혀 아니라고 그랬죠.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그러니까 공화당 정책과 민주당 정책이 어느 정도 나뉘어져 있지만은 그 부분이 극명하지는 않다는, 뭐 전쟁하자는 거야? 정권 바뀌면 막, 야, 바이오 다 죽여버려, IT 다 죽여버려, 전쟁하자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부자 정책 부분, 그러니까 그 기업들에 대한 세제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IT 업체들이나 바이오 업체들의 그냥 혜택은 그대로 유지해 놓고 추가적으로 전통적인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장시켜준 친기업적인 환경으로 가져간 거죠. 말 그대로 뭐 트럼프 대통령 때 시장이 뭐 붕괴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전체 이제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맞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내용은,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뭐 이런 정책들을 나중에 보시고 반도체 종목이 무너질 거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해석도 일부 나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뭐 그리고 이제 아까 한상춘 위원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들을 나오기 전에 먼저 본인이 때려놓은 내용이 비단 바로 직전의 정책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2020년도에 선거 때 바이든 대통령한테 지고 21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제 18년도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결론은 파월 의장이 굉장히 매파적인 성향을 띄었어요. 근데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라고 했단 말이야. 강력하게 금리를 낮춰. 왜 이렇게 안 낮춰? 왜 이렇게 더뎌?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해. 정치적인 색깔 안 띌 거야. 근데 견디다 못해서 사실은 금리를 낮춥니다. 2019년도에 금리를 이제 낮추게 되는데, 어찌됐든 그 당시 기준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앞두고 금리를 낮추라는 그 액션, 그거 하나만을 기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7월에도 금리를 낮출 수 있고 뭐 9월에도 낮출 수 있고, 근데 당장 코멘트가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야, 헛소리 하지 마. 자기가 집권했을 때는 당연히 어느 집권당이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금리를 낮춰서 돈을 뿌리고 싶단 말이에요. 금리를 낮춰서 돈을 뿌려서 표를 얻고 싶죠. 잘 기억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도 뭐 글로벌 시장 전체가 다 코로나 터지고 돈을 다 뿌렸지만은 우리나라 기준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정치적인 얘기를 노라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터지고 예전에 사스나 또 메리스처럼의 그 정도 수준 정도를 생각했는데 그 이상이 돼버렸잖아요. 어찌됐건 터지고 방역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 쪽에도 진보 쪽에서는 친중 부분이 좀 있으니까 결론은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의 기준에, 지금 되돌아보니 사실상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 기준에 굉장히 그 당시 야당 쪽에 불편한 해석들을 막 했었잖아요. 야, 코로나19가 이렇게 심각한 건데 왜 중국 관광객들 마스크 안 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 확산된 거 아니냐의 기준. 그래서 그 여론몰이 때문에 총선이 실패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뚜껑 열고 보니까 이겼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코로나19에 대한 지원금을 사실상 무지하게 뿌려댔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을 많이 뿌렸다. 그 돈 때문에 무조건 V자형 폭등이 나올 거고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올 거다라고 악을 써도 방송 관계자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새벽에 만나면은 쥐들은 방송에서 매수세 내고, 그리고 이제 한 발 빼서 뭐 매수세인데 어설프게 내고 뭐 매도 사인을 내요. 과도하다라고. 경험한 게 없으니까. 응? 우스갯소리를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기준에 심야 시간에 소주 마시면은 윤정도 앞에서는 시장 얘기도 못해. 맨날 혼나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얘기가 나오겠죠. 야, 이번에 인버스 우리는 많이 샀어. 이게 미쳤지. 시장에 외곽. 야, 시장에 외곽인 이 사람들아 재난지원금을 얼마를 뿌렸는데, 야, 얼마를 뿌리기는 나한테 들어온 돈 20만 원인데, 야, 임마, 네가 생각할 때 20만 원인 거지. 전체적으로 M1, M2도 계산 안 하니라고. 지금에 와서는 다들 이제 얘기하죠. 그 당시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부동산도 뛰고 주식시장도 하루 거래 대금이 44조. 정점 찍을 때가 44조 4천억. 언제? 21년 1월 11일 날.
삼성전자 8조 3천억 더 틀린다. 지금은요. 10조에서 유가증권 시장이 조금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10조 미만인가 그렇죠 지금. 그 정도로 유동성이 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뿌리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돈을 뿌리고 싶어서 금리를 인하하자고 얘기한 거지. 지금 기준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하고 싶겠어? 11월 달까지 금리 내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정두가. 그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 그 얘기가 분명히 나왔다니까요. 그 설명을 했더니 박사님 한 분께서 또 질문했어요. 아니 그러면 대선이니까 금리 낮추려고 안 하겠죠. 아니 그럼 죽는다는 거 아는데요. 왜? 어떻게? 이 당시 기준에 2020년도에 긴축을 하려고 했었죠. 긴축을 하려고 했잖아. 긴축이라는 거 금리 내리는 거 말고 유동성 공급받은 부분을 줄이려고 했는데 선거 공약이 2조 달러 뿌려가지고 경기 부양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21년도에 2조 달러를 뿌리는 상황이 됐어. 아니, 결론은 그런 상황 속에서 20년도에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돈은 무지하게 뿌렸지. 또 2조 달러 추가적으로 뿌리지. 금리는 여기서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로금리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시장의 랠리는 좋은데 CPI가 지금 3.0 됐다고 와 좋다 하잖아. 무슨 소리냐고. CPI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 그거 보여드렸었죠. 저도 눈 아파요. 지금 이렇게 우리 종목 다 보면서 얘기하는 거 다. 장중에 막 얘기하다 보면 저도 말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못하니까. 이거 보여드리면서 금요일날 설명드렸잖아요. 아니 CPI가 3% 전후에서 움직인 게 지금 1년이 넘어요. 근데 무슨 3.1 예상했는데 3.0이라고 무슨 헛소리들을 그렇게 해. 그것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고 뭐 헛소리들을 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금리에서 분명히 지금 대선 공약에 나 돈 뿌릴 거다 나와 있고 지금 분명히 대선 공약에 벌써 이미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정책주, AI, 전력, 인프라 그쪽에도 벌써 5년 동안 돈을 뿌리겠다라는 부분이 다 설정이 돼 있는데 돈 무지하게 뿌리겠다는데 여기서 금리 낮춰버리면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공중파에서조차도 무슨 박사님 학위를 갖고 계신 분을 모셔오는 것도 아니고 기자분들도 뭐 훌륭하시지만 어설픈 젊은 기자나 뭐 경제평론가라고 됐다 놓고 어찌어찌하다 방송을 금요일날 목요일날 보게 됐는데 파월 의장이 거짓말쟁이라고. 파월 의장이 거짓말한 적이 어디서 그분이. 지금도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지표가 안정화돼 있다. 2분기 지표는 조금 더 안정화가 됐구나. 이렇게 얘기했지. 그것 때문에 금리 내린다는 얘기는 없어요. 금리 내리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코멘트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지. 1년 동안 3% 전후에서 움직였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결론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다니까 쉽지는 않을 거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에 파월 의장이 움직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금리를 내린다는 점도표 자체는 벌써 이미 100% 9월에 내릴 거다라는 기대 요인이 표출이 돼 있어요. 근데 연준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금리 인하 시사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승기를 잡고 있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 그런 부분도 작용이 될 수밖에 없죠. 천하의 파월 의장도 2019년도에 금리를 내렸고 천하의 파월 의장도 그 강경한 매파의 기준이 2020년도에는 금리 올려야 될 때 안 올렸잖아. 엄청난 비둘기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2022년까지 CPI가 이렇게 폭등이 나오는데도 금리를 안 내렸다니까. 22년도가 여기가 22년도예요. 여기가. 22년도가 어디냐면은 요자락 있죠. 요자락이 22년도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오는데 금리를 안 올렸다니까? 제로금리였잖아. 안 올렸어요. 엄청난 비둘기파였어. 왜? 방금 얘기했잖아. 2조 달러를 뿌리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핵심을 봅시다. 반도체 쪽의 보조금 이야기나 왜 TSMC가 다 먹냐 그거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수표를 갖고 오는 입장에서 야 우리 메이드 인 USA
이 기준의 강력한 발언일 뿐이지 전쟁하자는 거야? 대만하고 뭐 전쟁하자는 거야? 그리고 또 꼬맹이들 얘기할 때 트럼프가 되면은 뭐 대만도 중국에 줘버릴 수도 정신 나간 애들 아니야. 대만을 왜 중국에 줘? 대만은 뭐 물건이야? 우리나라와 대만을 또 일본을 미국이 방어를 하려는 이유가 저도 군사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군사적인 그 부분의 위치인 거죠. 넘기게 됐을 때 그쪽의 장악력들에 대한 중국이 그 코딱지만한 대만을 왜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 돈 잘 버니까 발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뭐 주식하시면서 무슨 역사학 박사가 될 수도 없고 군사 전문가 될 수도 없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놓고 봐야 되느냐? 그러면 모든 얘기를 들을 때 좀 일정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검증이 안 되시면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고 뒤돌아서서 그래서 결론은 뭐 간다 안 간다 이걸 떠나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타당성이 있느냐. 그냥 막연히 뭐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면은 이 업황이 좋을 거예요. 방산이 왜 좋아 우리 입장에서. 악재가 될 수도 있죠. 우크라이나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은 우크라이나 종전 바로 선언할 수 있도록 할 거야. 취임하기도 전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논조란 말이에요. 그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가 되면은 아무래도 재래식 무기 판매 통로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잖아. 그건 악재지. 그런 기준도 보실 수 있어야 돼.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냅시다. 어떤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11월 9일 당선되고 나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나스닥이 기술주들이? 없어. 이건 미국의 패권을 지기 위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사. 진짜. 그 무서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응?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2020년 1월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어요. 2020년 1월에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시장 박살났죠. 2020년 1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습니다. 시장 자체는 사상 최대치에 못 올라왔어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 아니야. 그냥 강세를 떴습니다. 그냥 주가가 올라왔습니다가 아니라니까. 2021년도 2020년 1월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었다고. 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 다 뻥이 아니라 눈으로 보세요. 시각적으로. 그리고 코로나19 때 무너진 게 없어. 왜? 실적이 미친 듯한 슈팅이 나와줄 때거든요. 2013년도에 삼성전자 실적이 36조 7천억. 그러나서 무너졌어. 그럼 얘를 왜 봐? 안 봐야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윤정두가 평생을 삼성전자만 매매했게? 아니야. 2007년도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장 300% 올라갈 때 삼성전자 매매했을까? 아니야. 처음에만 이때만 하지. 이 로그 차트로 보셔야 돼. 이런 거는 또. 그래야 퍼센테이지 등락 범위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서 안 봐요. 왜? 이거 시장 수익률 뿐이 안 되거든. 왜요? 환율이 미국에 의해서 환율이 움직이지 뭐 우리나라 개뿔 자주적으로 움직이나. 우리나라 경기가 좋다고 환율이 좋고 뭐. 2004년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외환 방어하지 마라. 외환 방어를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1,100원대 환율을 방어했어요. 1,140원에서. 그렇게 방어를 하게 되면은 달러를 계속 사줘야 되거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서 달러의 강세를 유지해주고 우리나라 원화를 약세를 띠게 되면은 뭐가 생겨요? IMF 때 우리나라 외환정보가 없어서 망했다며. 그런 거짓말 정치적인 논리를 왜 믿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계좌가 팔았지. IMF 때 외환정보 없어서 IMF를 당한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사태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동남아 외환 위기에 연동이 돼서 우리나라까지 무너진 거지. 외환 잔고가 없어서 무너지기는. 그전에도 잔고가 없었는데. 결론은 그때 이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외환 잔고 순위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죽어라고 달러를 샀지. 그 1,100원대 방어를 하고 있을 때 국정감사를 통해서
통환사채 발행을 하거든요. 달러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달러와 채권을 사야 되고 유로와 채권을 사야 되는데 대부분 달러와 채권이었잖아요. 그 운용 비용이 만만치 않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환율이 무너져 내린 게 900원까지 깨집니다. 그러면 수출주가 갈 수 있어? 못 가. 조선주는 갈 수 있지. 30년 만에 엎어 줬으니까. 결론적으로 원화의 가치 자체가 강달러로 내려와서 900원이 이탈되는데 정확히 이 당시 기준에 어떤 바보 멍충이가 삼성전자 현대차를 매수하라고 그러겠어요. 바보 멍충이들은 하겠지만 윤정도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그럼 윤정도는 언제 삼성전자를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느냐? 2014년도 여름에 어떤 기준을 잡는다 그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2기 최경환 재정부 장관, 전 재정부 장관께서 정상적인 세수 확대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기준. 그 기준에 삼성전자가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들어옵니다. 2014년도에. 여기서부터 관심을 가집니다. 이때 당시의 기준에서의 랠리와 왜? 사상 최대치 실적의 랠리. 그리고 실적이 꺾여지는 순간 안 보다가 2014년도에 자사주 매입 7년 만에 들어온 주중하는 정책. 그 이후에 주춤거렸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업황의 개선, 그리고 2017년도에 2016년도 4분기에 최순실 씨 사태 터지고 나서 또 그 바로 직전에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문제 터져가지고 전 제품을 리콜했을 때 원래는 16년도에 30조를 넘길 걸로 예상했어요. 전망치가. 13년도에 최고치는 얼마에 떨어졌죠? 35조 6천억인가 뭐 하여간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2016년도에 2017년 전망 30조 이상 했던 게 2017년도에 어떻게 됐냐면 53조 찍었나요? 그렇게 하면서 사상 최대치.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58조? 고를 때 보는 거, 고를 때.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잖아. 근데 그렇게 업황이 좋았다고. 그리고 2020년 1월 달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습니다. 시장 지수는요. 사상 최대치 못 올라왔지. 시장은 이렇게 밀려 떨어져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26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던 지수가 요때 당시에 회복된 지수가 대략 뭐 2100.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한다고 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승기를 잡는다고 해서 그 과정 속에 뭐 외교 정책의 부분에 또 기업들 정책의 부분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펀더멘털적인 부분 또 업황 부분의 긍정적인 내용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를 아무리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기술력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볼 때 막연한 공포감 갖는 거 아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IT주들 다 죽는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공화당, 민주당의 정책이 좀 차이는 있지만 딱 부러져 있지 않다.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 달러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강달러이지만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는 어쩔 수 없이 약달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달러 기조보다는 약달러를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자기가 집권했을 때 금리를 낮추고 싶은 거지. 그래야 돈을 뿌릴 수 있으니까. 돈이 뿌려지는 현상이니까. 금리를 낮추는 현상이. 근데 지금 선거 때 낮추면은 누가 유리해요? 집권당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현 정부가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못 낮추게 하는 거야. 금리 낮추면 막 시장에 폭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낮추는 환호를 하거든요. 일반인들도 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걸 결사반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집권을 가지고 있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이든 중국 관련이든 전쟁하자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때 중국하고 전쟁했어요? 바이든 대통령 때 중국하고 그렇게 뭐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지만은 정상회담 때
정상회담도 아니죠. 무슨 그 저 뭐 예를 들면 유엔 총회 때나 이럴 때 뭐 G7 회담 때 악수를 하면은 뭐 3분 동안 악수를 하는 손을 놓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아니 결론적으로 지금 IT 쪽의 기준에 뭐 시황 부분 뭐 장 막판에 해드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길어졌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얘를 잘라서 다른 쪽이 좋아 보인다고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무너지면은 아무리 옆에 있는 종목군들이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이 아무리 자체적인 강세를 띈다 할지라도 얘네가 무너져서 시장 지수가 무너진다? 오늘 당장 둘 다 하이닉스 장중 5%처럼 하이닉스 조종폭에 삼성전자도 연동이 돼서 같이 5%씩 무너진다? 그럼 시장 지수 1.5 무너진다 그랬죠. 그럼 얘네가 1.5 무너질 동안에 나머지 종목군들이 안 무너지냐고. 거기에 현대차 기준까지도 지금 출렁거려 버렸죠. 1% 수준에 잘 방어를 하다가 출렁해 버렸잖아.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강한 애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인덱스에서. 지수가 밀리니까 지수에 연동돼 있는 인덱스 쪽에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개인들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정리해서 지금 당장의 방어력이 있는 쪽에 이동하는 게 아니라 또 얘네를 정리해서 테크윙이 어제 오늘 프로그램에서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결론은 얘네가 못 가면 얘가 어떻게 가겠냐고. 이해되세요?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야 LIG 넥스원이든 뭐 현대로템이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센 애가 주축이 돼서 움직여줘야. 그러니까 힘겹더라도 너무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시장 해석을 좀 가져가는 전략을 일단 밑바탕을 깔아놓고 도저히 아니다 이건 아닌 것 이건 진짜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한 번쯤은 검증해 보시고 진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그 이전에 뭐 바이든 대통령 또 그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 그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 쭉 한번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일일이 찾아보시기 힘드시면은 그 과거 데이터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면은 아 그렇구나라는 판단 능력은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되고 주력의 비중은 현재로서는 줄이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압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선 그 생각은 거의 1도 없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난 22년 8, 9, 10월 달처럼 8월 달 고점 찍고 10월 달 저점까지 20% 이상 지수 자체가 폭격을 맞는 그런 흐름이 아닌 지금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금리를 최고점으로 올릴 정도의 지표가 나와주는 지표라는 건 뭐예요? 실적인 거지 사실. 그렇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없고 특히 이제 대선 기간에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어느 진영에서든 경기가 붕괴되는 거 원치 않죠. 안타깝지만 종목의 압축 범위를 설정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두 번의 매수 사인을 냈지만은 그 반등 기준을 이어가지 못하고 훼손되고 있어요. 근데 니케이가 2.21% 하락으로 낙폭이 확장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하이닉스 그 조정폭도 펀더멘털적인 부분 감안했을 때 그럼도 과하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그냥 예를 단순하게 들어드리면은 작년 10월 말에 컨센서스가 8조예요. 지금 22조입니다. 그때 당시에 11만 원이었고 지금 21만 원이에요. 8조에서 22조면 얼마 증가한 거예요? 150% 증가한 거죠. 실적이. 근데 주가는 작년 그 당시 저점 대비해서 100%뿐이 안 올라온 거야. 실적 대비 주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안 빠진다? 그건 아니지만 빠질 수도 있어요. 업황이 둔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실적조차도 없는 쪽보다는 방어를 한다는 거야. 한미반도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던 종목이고 1년 이상 갖고 왔고 안타깝게 이번에 손절을 해서 하이닉스로 압축해 놓자라는 표현을 드렸고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내년 전망치가 9천억에 많이 올라와서 9,300억이 된 거야. 1조도 안 돼. 그래도
광민정 우리 멋쟁이 애널 그 친구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더 올려놨어 이 정신 나간 친구가. 27만 원 예상치를 30만 원이야 지 혼자. 다른 쪽은 그렇게까지 보고서를 안 내요 사실.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의 기준에 이거 말이 됩니까? 7월 16일 날 또 30만 원. 왜 말이 안 되냐는 거냐면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분석을 해서 내놓거든요 증권사는. 윤정도처럼 기술적 분석하고 시장에 가니까 얘도 연동될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증권사에서 실적을 바탕으로 설정을 해놓는 친구가 30만 원이면은 9,700만 주짜리 시가총액이 30조에 달한단 말이에요. 근데 매출이 1조가 안 나와. 그러면 가든 못 가든 그걸 떠나서 이런 시장의 조정이 나온다. 이게 한 단계 더 충격을 받는다. 그러면 얘네의 거품이 먼저 빠져요. 하이닉스의 거품이 빠지는 게 아니라 얘네의 거품이. 왜? 하이닉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명분이 실적이 있는 거예요. 얘는. 실적이 그 실적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빠지는 속도가 더디단 말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로 압축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죠 자꾸. 테코인이 어제 14% 빠졌으니까 반등 나오면 더 쓸 거다.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다만 어제 수급 오늘 수급도 있으니 얘가 기본적으로 돌려줘서 연동이 되게 되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종목을 많이 줄여놨으니까 다시금 자신감 갖고 들어갑시다. 거래 터뜨리고 양봉 나오는 날, 수급까지 뒷받침되는 날, 그리고 누적 수급이 있는 친구의 기준에서. 아시겠죠? 주구나사나 펀더멘털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금리를 진짜를 내리는 시장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업종 자체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천천히. 역 V자형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실적주 이 세 종목도 아니다. 자산가치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고민을 해야지. 자산가치주로 고민을 해야지. 그잖아요. 금리를 낮추는데 어떻게 할 거야?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벌써 이미 기업 실적들 이런 쪽 성장주들은 무너져 간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유틸리티 업종 위주에서 자산 가치주들 위주로 봐야지. 시장이 계속 남아있을 거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될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막상 금리를 내린다 해도 그 다음 보면 그러면 이제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죠. 요즘 보면은 뭐 조금씩 이제 금리를 내리면은 이제 중소형주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중소형주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틸리티 업종 내에서 자산 가치 그리고 이제 엄청난 업황을 가지고 있는 쪽. 그게 IT가 집중이 된다면 여전히 IT인 거고. 엄청난 업황을 가지고 있는 쪽이라는 개념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의 기준에 조선주들의 30년 만에 업황 오졌어요. 근데 그것도 전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니까 유동성이 증가하고의 기준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인상기에 조선주도 날아간 거지. 예? 지금 고점에서 너무 미끄러져 있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도 단행을 못한 상태에서 두들겨 맞은 상태라서 조금 많이 버거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패닉까지 빠지셔서 대처하실 필요는 없다. 투매 뭐 설정할 이유는 없다. 그나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얘네들 많이 맞긴 했어요. 많이 맞았는데 뭐 하이닉스 250% 랠리 나온 이후에 조정폭이 지금 뭐 15% 수준인 거예요. 현대차도 사실 뭐 250%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사상 최대치 고점들을 찍고 눌린 폭의 기준인 거고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와 트럼프 덕분에 방산주 그 개념 아니에요. 얘네들은 빠지잖아. 넥선도 빠지고 뭐 현대로템도 빠지잖아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의 이제 방산, 우리나라의 정책, 그리고 자체적인 지배구조의 개선, 그리고 하나 정밀 기계는 이제 이슈 범위로 이제 좀 지고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HD 현대 일렉이나 재룡전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신고가 내고 조정폭의 기준이 사실 지금 지수 조정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일단은. 많이 올라서 이제 눌린 폭인데 이왕이면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 됐을 텐데 좀 그 대처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 대처 부분은 아쉽다 할지라도 뭐 예를 들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종가를 또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번에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 못하고 뭐 이런 쪽으로는 차익 실현 또 재편입 차익 실현 또 재편입. 근데 그런 범위가 쉽게 나오질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예를 들어서 이날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날은 18% 움직일 때 잘했죠. 6월 3일 날 하나 정밀기계 부각되고 그 7월 10일 날 8% 올라갈 때 차익 실현하고 종가 밀려 내려와 있고 그다음 밀리고 밀려서 요 정도에서 재편이 음봉인데 그러면 갭상승 이후에 들어가면은 이거야. 갭상승 이후에 양복이면 또 들어가겠지. 그러다 또 과하게 밀리면 또 손절이야.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정리하고 나서의 그 재편입 기준이라든가 그래서 보는 게 누적 수급범위나 거래 대금이나 또 시장 상황이나 모든 거 또 어떤 이슈가 불거졌는지 모든 걸 다 같이 보는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거나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수 페타시스가 충격인데 예? 가지고 계신 분들 손실도 있고 굉장히 충격인데 일단은 5만 원 이하에서의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 부분은 확장돼 있죠. 뭐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제 그 테크인 쪽에 주가는 빠졌는데 수급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수페타시스도 아무래도 오늘 프로그램 쪽 매수 부분이 전체 수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부분 뭐 기관이나 자체적인 뭐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이 정도 가격에서는 편입 설정 범위가 형성돼 있다. 그리고 누적적으로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매수평균 단가 수준까지 이제 내려온 거예요. 기존에 얼마였어요? 매수평균 단가 기준에서 우리가 6월 11일 날 같은 경우에 47,000원 이하에서는 편입의 기준을 잡자 했죠. 딱 한 번 내려왔어요. 6월 11일 날. 근데 그날은 비이성적으로 BH나 LG노텍이 비이성적으로 밀렸다가 돌렸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을 했고 그런 아주 슈팅 나왔죠. 고가격대 기준입니다. 지금. 굉장히 유의미한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붕괴만 되지 않으면 얘는 여기서 충분히 하방 잡을 수 있는 지금의 수급이라면은 뭐 V자형 폭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압축하지 않고 가지고 왔는데 장중에 오늘 적은 물량이 7%까지 밀려가지고 시겁을 했죠 사실.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잘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아쉽지만 압축을 했고요. 거래가 없어서 그래요. 얘도 지금 매수 평균 단가 수준입니다. 그들의. 그다음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는 조금만 하여간에 움직임 주면은 얘네도 빠져나올 거예요.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주력주 이외엔 4종목. 응? 그리고 시장만 돌려서면은 뭘 못 사겠어요.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지. 그죠?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우리는 미리 못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긴 했지만은 저 정도의 뭐 프로그램 쪽에 공격적 매도가 나오는데 굳이 다음 템포에 본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는 어찌 됐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쉬운 부분이 더 큽니다만 줄이고 일단은 압축하는 쪽으로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만약에 난 도저히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리하기 힘들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종목군들의 대부분은 펀더멘탈 플러스 수급이든 아니면 펀더멘탈이 조금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누적 수급이 형성돼 있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추가적인 조정이 아니라면 충분하게 돌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야? 팔레메 이건 뭐 또 어때라는 얘기야. 결론 기본적으로 압축이라니까. 근데 도저히 이제 심리적으로 나는 도저히 이렇게 손절을 못하겠다 하시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하시더라도 기본 바탕은 압축하시는 쪽으로 기본 틀은 잡아드리고 있으니 추후에 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꼭 따라 하시는 걸로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리가켄바이오하고 이제 ABL바이오의 가격도 수정을 해서 좀 올려놓을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얘네들이 조금씩 가격 반발력은 나오는데 또 프로그램도 일부 들어오면서 흐름인데 뭐 시장 영향도 있고 하여간에
계속 이렇게 대밀려 버리고 있어요. 그나마도 바이오 종목 치고 낙폭이 이제 좀 제한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심사숙고해서 여기도 잘 대처해서 가급적이면은 수익 범위에서 좀 나올 수 있기를 그렇게 설정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 아주 강력하게 눈에 띄는 뭐 바이오 쪽의 흐름이 뭐 HLB나 알테오제나 이런 쪽에 형성이 된다면 그쪽으로 이제 이동도 고민을 해볼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영상 부분 올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은 전체 오픈을 해드릴게요. 전체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전체 오픈으로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리시는 분이 기준만 잡으시면 돼요. 유치원생 아니잖아. 기본적인 판단 능력이 다 있잖아. 믿고 맡기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셔야지. 못 들으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해버리면은 서로 불편하지.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 유튜브 찾아오시고 또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찾아오시면은 이렇게 이거 지금 그 영상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영상 링크 나오면은 그렇게 하고 회원 전용에 이 영상 하나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일반 영상으로도 같이 병행해서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 회원 전용 쪽에 이제 계속 보실 수 있게끔. 같은 공간에 뭐 두 개를 안 올려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회원 전용에 하나 밑으로 하나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외부에 계신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메타방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신규적으로 운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제 롤오버 해서 이제 오버나이트 해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메타방 오늘 3기 첫 거래일의 손실률이 이제 마이너스 4%로 형성이 된 겁니다. 뭐 반등 나올 때의 기준에서 잘 설정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의 기준에 정리를 하나 해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종목군의 기준에 장이 좋아져서 우리 이제 종목 검색기에 뜨는 뭐 이런 종목군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코프로 이렇게 떠 있잖아요. 뭐 밑에 이제 삼성중공업도 있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제한적으로 종목군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저 종목군들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이제 뭐 차익 실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냥 무료로 다 올리면 돼요. 근데 이제 무료로 올릴 때에도 가급적이면은 요 회원 전용 동영상에 올려주자는 거지. 그럼 여기는 이제 쭉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 나중에도 편하게 회원분들은 보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회원분들은. 그리고 밑에는 이제 뭐 나누어서 어느 쪽에 올리시든 나누어서 기준 잡아주면 오픈돼 있는 거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을 안 합니다라고 하는 종목군들이 이제 발생이 될 때 그때 이제 우리 VVIP 회원님들만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 있을 때 별도로 또 알려드리면 그거는 이제 일부 공개로 해서 설정을 하고 나중에 전체 공개로 열어드리면 되겠죠. 그렇게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검색기 기준에서 일단은 잠시만요. 검색기 기준에서 이제 좀 캡처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모바일 버전 없으신 분들 모바일 버전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930에는 종목이 4개가 나오는데 그 종목군들 놓고 보시면서 지금 13시 기준까지도 똑같은 4개가 나와요. 그래서 뭐 비교를 하셔도 되고 13시 걸로만 올려드려도 10시 거네. 10시 거만 올려드려도 상관없어요. 13시 기준에서는 에코프로하고 가스공사 나오고 S쪽은 아마 안 뜰 것 같은데 떴나요? S쪽?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만짜리는 지금 떠 있지는 않고 1500 기준에서 이제 한국가스공사 정도 있네요. 그렇게 유튜브 활용하시고 전화번호 활용하셔서 함께 합류하시고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